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의 마지막 장면. 관광버스를 따라가는 이 쇼트는 봉준호 감독이 오랫동안 떠올렸던 이미지였습니다. 모성의 끝에서 침묵 속에 춤을 추는 중년 여인들. 이 장면은 단순한 해방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모성이라는 감정에서 벗어나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런 몸부림,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 모르게 상처를 묻어버리는 방식입니다. 이 장면에서 어머니는 허벅지에 침을 찔러 넣습니다. 이건 일종의 의식입니다. 기억을 꺼내는 스위치, 혹은 그 반대의 망각의 저편. 아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 그녀의 기억. 이제 그 고통을 통해서만 다시 되살아납니다. 모성이 마성이 되면서 두 명을 살인자로 만든 이 사건. 그리고 곧 그녀는 몸을 일으켜 춤에 합류합니다. 카메라는 그녀의 얼굴을 정확히 보여주지 않습니다. 집단 속에서 익명화된 어머니, 개인으로서의 고통이 아니라 사회 안의 역할로만 남겨진 모성의 형상입니다. 이 장면은 철저히 계산된 광학적 구조물이 되었습니다. 봉준호는 이 쇼트를 위해 태양의 위치, 차량의 속도, 창문의 각도까지 시뮬레이션하며 고민했습니다. CG가 아닌 오직 자연광과 실루엣만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 장면. 우리는 멀리서 관찰할 뿐입니다. 그녀는 춤추고 있지만 그 춤은 기쁨이 아니죠. 마더는 모성을 찬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질문하고 회부하고 때론 의심하고 경멸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이 질문의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직선 코스에 있는 관광버스를 따라가면서 가장 직선에서 망원 렌즈로 당겨서 찍은 이 화면, 그 거리, 그 길을 전국 방방곡곡 찾아다니다가 결국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새벽녘 어머니들은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관광버스를 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을 포착한 이 명장면, 여기에 이병우의 음악과 함께 모성이 마성으로 변할 때의 페이소스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명장면은 이렇게 촬영이 되었습니다. 영화에 의해 셔레이드. 셔레이드는 영화 속 감정과 진실을 직접 말하지 않고 장면, 행동, 프레임 속에 은유적으로 숨겨놓는 기법입니다. 사회적 억압, 말 못할 사랑, 폭력, 국가 권력 같은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낼 때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말 대신 보여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영화가 예술이 되는 순간입니다. 살인의 추억의 첫 장면에서 봉준호 감독은 기막힌 셔레이드를 씁니다. 메뚜기를 잡는 더벅머리의 소년입니다. 형사는 그의 머리를 기특하다고 쓰다듬어 줍니다. 그는 형사가 다가오자 자신이 잡던 메뚜기 유리병을 뒤로 숨깁니다. 이것이 셔레이드입니다. 보이는 것과 진실의 간극을 이용한 강력한 우애의 표현. 이 장면은 메뚜기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영화의 주제이자 소재인 연쇄살인마, 즉 메뚜기 입장에서 보면 이 소년은 연쇄살인마입니다. 이 장면을 알고 웃음을 가지고 영화를 감상하는 것과 전혀 이 장면의 의미를 모르는 것과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의 셔레이드를 아는 순간 이 영화의 주제와 조금 더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영원한 로맨틱 코미디의 명작 로마의 휴일입니다. 그들이 찾는 관광지 진실의 입은 그저 관광지가 아닙니다. 서로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남녀의 비밀을 장난적으로 우회적으로 드러낸 장면입니다. 오드리는 공주라는 신분을 숨기고 있고
그레고레 팩은 기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손을 물어버린다라고 하는 진실의 입, 그 유적지에서 둘은 긴장과 설레임이 동시에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지 못하는 진실이 셔레이드 속에서 드러나는 이 명장면은 진실로 오드리 헵번이 최고의 신인 연기자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영화 시네마 천국의 영사실 벽에 작은 카사블랑카의 포스터는 토토의 미래를 조용히 예언합니다. 릭이 사랑을 위해 떠나보내는 선택. 알프레도 역시 토토에게 그 선택을 합니다. 엘레나와의 사랑 또한 비극적으로 끝날 뿐 아니라 필름과 사랑을 동시에 잃고 찾는 과정에서 포스터 하나가 모두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화적 예언, 영화적 암시인 셔레이드입니다. 알프레도가 남긴 키스 조각을 모은 필름, 이것은 영화 셔레이드의 절정입니다. 신부의 검열 때문에 잘라냈던 키스 장면들, 그 금지된 사랑들을 이어붙여서 토토에게 선물합니다. 말 대신에 필름으로 전달하는 감정들, 은폐와 편집, 해방, 영사실에서 꿈을 키웠고 그로 인해서 영화 감독이 됐던 토토의 삶이 하나로 이어지는 거대한 셔레이드의 순간입니다. 그는 잊고 지냈던 열정, 잊고 지냈던 사랑, 그리고 무언가 현실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스승이자 아버지였던 알프레도에게 마치 깜짝 선물을 받은 것 같은 이 장면은 그가 잊고 있었던 모든 열정적인 순간들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셔레이드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셔레이드가 중요한 이유는 셔레이드는 말하지 않지만 말하는 영화 언어입니다. 감정을 바로 말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회하면 더 오래 남습니다. 관객이 스스로 해석하며 감정이 깊어지고 그 순간 영화는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라 예술이 됩니다. 그 방법에서 셔레이드는 매우 중요한 영화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화의 기원과 최초의 이미지들.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포착하고 싶어 했습니다. 동굴 벽화에서 우리는 이미 그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여러 겹으로 겹쳐 그려놓은 그림. 그것은 사슴의 움직임을 표현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처럼 움직이는 이미지를 그리고 싶다는 욕망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자리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과학기술이 진보하면서 움직임은 마침내 기술의 힘으로 기록되고 재현되는 단계에 이릅니다. 영화의 시초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에드워드 마이브리지입니다. 1878년 그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청을 받습니다.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말이 달릴 때 네 발이 모두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있는가? 마이브리지는 이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 말이 달리는 트랙 옆에 12대의 카메라를 일정 간격으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실을 이용해 말이 지나갈 때마다 카메라 셔터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말의 움직임을 연속적으로 포착한 12장의 사진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진들을 빠르게 연속적으로 보여주면 놀랍게도 움직이는 말이 보입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연속 사진 실험이며 사진이 영화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이후 마이브리지는 조프라키 스코프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사진을 원판에 인쇄하고 이를 회전시켜 관객들에게 움직이는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시간 속에서 배치함으로써 인간의 눈으로는 분간하기 어려운 움직임을 해체하고 분석하는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1890년대 미국의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과 그의 조수 윌리엄 K.L. 딕슨은 영상을 기계적으로 볼 수 있는 장치인 키네토스코프를 개발합니다. 이 장치는 작은 구멍을 들여다보면 필름이 연속적으로 지나가면서 움직이는 영상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오직 한 사람만이 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당시 특허 경쟁에 집착했기 때문에 영화를 집단 관람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기계의 소유와 영상의 판매였습니다. 반면 프랑스의 루미에르 형제는 영상이 공공적으로 집단적인 경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1895년 12월 28일 파리 카피생가에 위치한 그랑카페 지하에서 루메르 형제는 역사적인 세계 최초의 공개 영화 상영을 엽니다. 이날 상영된 10편의 짧은 영상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기차의 도착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기차가 역으로 들어오는 50초 분량의 짧은 영상입니다. 그러나 관객들은 실제로 기차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비명을 지르며 의자를 박차고 뒤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물론 그 반응은 과장되었을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정지된 이미지가 움직이는 현실로 변모한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영화의 공식적인 탄생일 그리고 시네마라는 새로운 예술의 출발점입니다. 이처럼 영화는 시간 속에 놓인 이미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예술입니다. 정지된 사진이 순차적으로 배치되며 생기는 착시, 이것이 바로 영화적 환영이며 여기서 몽따주라는 영화적 언어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초기 영화들은 주로 일상의 장면, 거리의 풍경, 노동하는 사람들, 공장에서 퇴근하는 모습 등을 담았습니다. 즉, 현실을 있는 그대로 포착하는 것이 초기 영화의 핵심이었습니다. 이후 영화는 픽션과 내러티브, 편집 기술, 사운드, 색채, 심지어 컴퓨터 그래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화의 시작은 이처럼 아주 단순했습니다. 움직임을 기록하고자 했던 인간의 집요한 시도 그 자체였습니다. 시민영화학교의 시작을 이 기원의 이야기로 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영화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오랜 욕망과 기술, 실험, 철학이 쌓여 만들어진 복합적인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굴에 그려진 마치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그림들은 움직이는 것을 그리고자 했던 인간의 가장 오래된 무의식으로부터 나온 것임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극장에서 보는 유튜브나 스마트폰으로 소비되는 영상은 사실상 마이브리지, 에디슨, 루메르의 시도들의 현대적으로 확대된 형태일 뿐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보는 모든 영상에 대한 감각과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영화는 단지 이야기를 소비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인간의 지성과 감각이 총동원된 예술의 결정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다큐멘터리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85년 루메르 형제가 세계 최초의 영화를 공개했고 그것은 라시아토 역으로 들어오는 기차의 도착을 담은 그 영화였습니다. 그들의 작품은 단순한 일상의 기록이었지만 사람들의 삶을 진지하게 담아냈다는 점에서 초기 다큐멘터리로 평가받습니다. 1922년 로버트 플라우트 감독은 캐나다 북부의 이누이트 가족을 따라다니며 촬영한 북극의 나누크를 발표합니다. 그는 다큐멘터리를 단순한 기록에서 스토리텔링으로 확장시킨 인물입니다. 하지만 플라우티는 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만족하진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사용하지 않던 전통 방식을 일부러 재현하고 장면을 여러 번 연출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연출된 다큐 드라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1926년 영국의 언론인이자 영화 이론가 존 그리어슨의 모아나라는 영화를 보고 처음으로 다큐멘터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다큐멘터리를 현실의 창의적 해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존 그리어슨은 이후 영국 정부와 협력해 대중교육을 위한 사회적 다큐멘터리를 제작합니다. 대표적 밤의 우편 브리티시 나이트 메일 1936년 작품은 시와 영상, 음악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시네마 다큐였습니다. 1930년대에 들어 다큐멘터리는 단지 예술이나
기록을 넘어서 선전과 정치의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습니다. 소련의 지가 베르도프는 카메라를 든 사나이에서 현실의 다층적 구조를 혁신적인 편집 기법으로 보여줍니다. 반면 나치 독일의 선전 감독 레니 리펜슈타일은 1935년 의지의 승리를 통해 다큐멘터리의 시각적 아름다움으로 전체주의를 찬양하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이 작품은 윤리적 논쟁을 낳으며 다큐멘터리의 목적과 한계를 되짚게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시기 다큐멘터리는 전장의 진실을 기록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미국의 프랑크 카프라 감독은 왜 우리는 싸우는가라는 시리즈를 제작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영화를 만듭니다. 이 시기 다큐는 단순한 전달을 넘어서 정보전의 무기로 활용됩니다. 초기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영상 기록에서 시작해 사회와 정치, 인간을 해석하는 하나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 여정은 카메라 한 대와 한 명의 시선에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